제발 우리 딸한테서 떨어져.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은 여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15년 동안 사라졌던 엄마였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낯선 남자가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혜리는 온몸이 떨렸지만 딸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른 몸으로 창백한 얼굴로 그녀는 벽이 되었습니다. 15년 전 어떤 거래가 이 여인을 집에서 몰아냈습니다. 어떤 협박이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딸과 떨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목에 걸린 하늘빛 목걸이가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폭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한 통의 편지를 열어볼까요? 추억 편지함 지금 시작합니다. 봄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젖은 흙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횡단보도 위로 차들이 지나가며 타이어가 물을 가르는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호등 불빛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에 붉게 푸르게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우산을 받쳐들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검은색, 회색, 가끔씩 노란색이나 빨간색 우산이 섞여 흐르는 모습이 물감이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현은 한의원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 적힌 자신의 이름이 빗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진료실로 들어가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등을 비누로 문지르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씻었습니다. 손톱 밑까지 솔로 문질렀습니다. 3번 헹군 뒤에야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차 우리는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동현은 찻잔을 집어들고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연한 갈색 물이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며 오늘의 예약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늘 해오던 순서대로였습니다. 맥진을 위한 방석을 정리하고 설진을 위한 손전등을 점검했습니다. 진료 기록지를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동현은 이런 질서와 원칙을 지키는 자신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9시가 되자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동현은 차분하게 진맥을 짚었습니다. 환자의 손목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혈관의 흐름, 모든 것을 감각으로 읽어냈습니다. 환자가 나가고 다음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오전 진료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1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동현은 잠깐 쉬러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한 여인이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큰 가방을 어깨에 맨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젖어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목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빗방울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그것을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색이었습니다. 동현의 심장이 쿵하고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며 그 여인의 목걸이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투명한 유리 안에 갇힌 듯한 하늘빛이었습니다. 설마. 동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휘청거렸습니다. 여인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은 무의식 중에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 순간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우산들이 겹쳐지며 여인의 모습을 가렸습니다. 동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목을 길게 빼고 여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원장님, 다음 환자분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동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창가에서 물러났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동현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오후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동현은 환자에게 더 집중했습니다. 아니,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맥을 짚으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약제 이름을 속으로 외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아까 본 광경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단골 환자인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동현이 맥을 짚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사람은 기억이 죄다라니까요. 네. 동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기억 때문에 웃고, 기억 때문에 울고, 기억 때문에 후회하고, 다 기억이 만드는 거예요. 동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말이죠. 잊고 싶은 일일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니까요. 동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썼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6시가 되어 진료가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퇴근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동현은 혼자 진료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하늘색 유리 펜던트였습니다. 투명한 유리 안에 연한 하늘빛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동현은 목걸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유리 표면에 작은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줄 끝에 매듭도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오래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동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클라우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1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유리 공방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개의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똑같은 하늘색 목걸이였습니다. 동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여인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동현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우야 왔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동현은 거실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과제 때문에 늦어요. 저녁 먼저 드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딸의 글씨였습니다. 동현은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밥을 데워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9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늦었구나. 밥은? 학교에서 먹었어요.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동현은 말을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딸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과제 많이 힘들어? 괜찮아요. 그냥 좀 복잡한 거예요. 지우는 짧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현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되어 동현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광경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늘색 목걸이가 빛나던 순간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1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동현은 잠결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창가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동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길 건너편 벤치가 보였습니다.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현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현은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포트폴리오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대학원 장학심사가 다음 주였습니다. 작품 사진을 정리하고 설명을 붙이고 배치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휴. 지우는 한숨을 쉬며 목을 돌렸습니다.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4시간째 앉아 있었습니다. 출력해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린터를 켰습니다. 인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종이만 하얗게 나왔습니다. 잉크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서재에 여분 있었는데 복도를 지나 서재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책 냄새가 났습니다. 책장 앞에 책상이 있고 책상 옆에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랍장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펜과 클립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니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수증, 고지서, 명함들이었습니다. 지우는 한쪽으로 밀어내며 잉크를 찾았습니다. 그때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책이었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낡아서 해졌습니다. 그런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었습니다. 습기를 막으려고 보관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소중히 간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우는 지퍼백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5일, 15년 전이었습니다. 지우가 6살 때였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의 필체였습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글씨였습니다. 지우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동현 씨가 입원했다. 간 수치가 급격히 올랐다고 한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겠다. 병원에서는 2주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친정에 전화했다. 어머니는 당신들도 어렵다고 하셨다. 적금을 해지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지우의 목이 메었습니다. 글을 읽는 동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누가 쓴 일기일까요? 이 절박한 문장들을 남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결정적인 문장이 나왔습니다. 정세나 부원장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크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한다고 했다. 지우는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보니 하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세나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지만 비용이 크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페이지들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간격을 두고 적힌 글들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다행이다. 동현 씨가 퇴원했다. 하지만 나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날짜는 2010년 4월 17일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모두에게 미안하다. 지우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혼란이었을까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선을 관찰해야 했습니다. 붓의 힘, 손의 떨림, 회계 방향까지 모두 중요했습니다. 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압과 획습관을 보면 누가 쓴 글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보낸 엽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생일 카드, 명절 편지들이었습니다. 지우는 그것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글씨를 비교했습니다. 엽서의 글씨와 일기장의 글씨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둥근 이응의 모양, 기억의 꺾임 각도, 받침의 위치까지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쓴 거였어.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왜 떠났는지, 왜 연락이 없는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수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는 어른들의 사정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지우는 일기장 사이에 끼워진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병원 매점에서 발행한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2010년 4월 17일 오후 3시 40분이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영수증 뒷면에 숫자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같았습니다.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유선전화 번호였습니다. 지우는 일기장과 영수증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마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동현은 신발을 벗으며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이거 뭐예요? 지우는 일기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동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엄마 일기장 맞죠? 지우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동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디서 찾은 거니? 서재 서랍에 있었어요. 아빠가 숨겨둔 거죠? 지우야, 그건 옛날 일이야. 동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세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비용이 크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대요. 이게 뭐예요? 그만해라. 동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우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묻어두고 싶었던 일이야. 내가 알 필요 없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 거짓말이에요. 아빠는 알고 있잖아요. 지우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얘기할 수 없어. 동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일기장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지우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영수증 뒷면의 전화번호를 다시 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보세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짧고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지우는 다시 물었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고 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챙겨 먹어라. 라는 짧은 글씨였습니다. 지우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어젯밤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책장 맨 위 선반에 앨범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가족 앨범이었습니다. 지우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앨범을 내려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와 엄마의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신혼여행 사진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산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사진도 있었습니다.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페이지부터는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와 지우만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있는 사진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사진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엄마의 목에 무언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늘색 목걸이였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투명한 유리 펜던트였습니다. 연한 하늘빛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그것을 만지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목걸이구나.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서랍에서 꺼내본 것도 이것과 같았습니다. 똑같은 목걸이였습니다. 사진 뒤편에 작은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카드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은 하늘 아래 드러난다. 누가 쓴 글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엄마일까요? 지우는 카드를 뒤집어 봤습니다. 유리 공방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찾아가 볼 수 있겠네. 지우는 카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계속 넘겼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뒷표지 안쪽에서 접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유리 공방에서 발행한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2009년 9월 12일이었습니다. 결제 금액과 강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 수강료였습니다. 지우는 영수증을 자세히 봤습니다. 품목란에 하늘빛 펜던트 2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개를 만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는 엄마가 가졌고 하나는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본 목걸이는?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창밖을 보며 놀란 이유가 뭘까요? 노숙 여인이 걸고 있던 목걸이가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지우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실 한쪽에 이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새 도화지를 꺼내 고정했습니다. 목탄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빛이었습니다. 연한 푸른색이 번지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그렸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스터디 있어. 3시까지 와. 지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10시였습니다. 서둘러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놨습니다. 오후 5시에 스터디가 끝났습니다. 지우는 카페를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유리 공방이 있는 동네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40분쯤 걸렸습니다. 공방은 주택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리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꽃병, 접시, 액세서리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6년 전 영수증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여기서 발행한 게 맞죠? 여자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공방 영수증이네요. 근데 이게 왜요? 혹시 이때 수업 들었던 사람 기억하세요? 여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6년 전이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잠깐만요. 여자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수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약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여자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9년 9월을 찾았습니다. 있네요. 9월 12일 토요일. 부부로 오셨어요. 남자분이 예약하셨고요. 부부요? 지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하늘빛 펜던트 2개 만드셨어요. 서로 선물하려고 오신 것 같았어요. 그분들 어떠셨어요?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계속 웃으면서 만들었거든요. 지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던 거였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웃으며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선물하려고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혹시 결제 기록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신분증 있으세요? 본인이나 가족이면 발급해 드릴 수 있어요. 지우는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없었지만 성의 같아서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자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여기요. 옛날 기록이라 정보가 많지는 않아요. 지우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름과 결제 카드 뒷자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공방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지우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주변을 살폈습니다. 골목 어귀에 노숙인 쉼터가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 따뜻한 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곳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조금 더 걸으니 길거리 수선소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폐지를 싣는 카트가 지나갔습니다. 노인이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혹시 엄마도 이런 곳을 지나다녔을까요?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집에 돌아온 건 8시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허공을 향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방으로 들어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알아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유리 공방 주소, 강사 증언, 결제 기록, 그리고 쉼터 위치까지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앨범에서 가져온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뒤에 붙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늘빛은 약속이야. 누가 훔쳐가도 빛은 남는다. 누군가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피랍이 강했습니다.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메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하늘빛처럼 반짝이는 별들이었습니다. 2010년 3월, 15년 전이었습니다. 동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5배입니다. AST가 205, ALT가 230이에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동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섬유화가 진행됐습니다. 빠르면 2주일 안에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입원 기간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수 있고요. 동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개업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통장에는 500만 원도 없었습니다. 혜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현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밥 먹어야지. 여보, 수술비가. 괜찮아. 내가 알아볼게. 혜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날 밤 혜린은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혜린아, 무슨 일이야? 동현 씨가 입원했어. 수술이 필요한데 돈이.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혜린아, 미안하다. 우리도 지금 오빠 애들 학비 때문에 힘들어. 엄마, 은행에 알아보렴.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린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6살 지우가 자고 있는 방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혜린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 앞에 앉았습니다. 적금 해지하려고요. 신분증 주세요. 혜린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300만 원 있으시네요. 해지 수수료 떼면 28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해지할게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혜린은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택도 없었습니다. 대출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담보가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신용대출인데요.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혜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업주부였습니다. 소득이 없었습니다. 남편분 명의로는 가능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혜린은 은행을 나왔습니다. 통장에 28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부족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혜린 씨 맞죠? 중년 여자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찰에 정세나 부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세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리는 따라갔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분 상태 들었어요. 많이 걱정되시죠? 네. 비용 문제도 있으시죠? 해리는 놀라서 세나를 봤습니다. 세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합법적인 루트예요. 정말요? 해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류만 준비하시면 돼요. 어떤 서류요? 보호자 동의서하고 몇 가지 서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리는 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해린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조건이요? 지원받은 후에는 병원 홍보에 협조해 주셔야 해요. 인터뷰 같은 거요. 그 정도야 당연하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셔야 해요. 만약 약속을 어기시면 지원이 취소돼요. 세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해리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일 후 동현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동현은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혜린이 곁에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수술비는? 걱정 마. 다 해결됐어. 어떻게? 병원에서 지원받았어. 합법적인 거야.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혜리는 동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현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것을. 세나가 제시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현은 예민해졌습니다. 통증 때문에 짜증이 늘었습니다. 혜린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퇴원하면 조리 잘해야 해. 알아.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한의원은 당분간. 그냥 알아서 해줘. 동현은 짧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부인 말이야. 정부원장한테 돈 받았대. 진짜? 무슨 대가로? 그건 모르지. 근데 엄청난 금액이래. 소문은 간호사들에게 퍼졌습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아는 병원 부원장이 환자 보호자한테 돈 줬대요. 뭔가 수상하지 않나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추측들이 오갔습니다. 혜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동현은 짐을 쌌습니다. 혜린이 서류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그동안 동현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인터넷에 자신의 이름이 검색됐습니다. 커뮤니티 글들이 떴습니다. 동현은 글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린이 돌아왔습니다. 다 됐어. 가자. 여보, 이게 뭐야? 동현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혜린은 화면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무슨 거래를 한 거야?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그럼 설명해봐.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얘기할게. 혜린은 울먹였습니다. 동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사흘 후 동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혜린이 없었습니다. 옷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통장도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만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이게 최선이야. 동현은 메모를 구겼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는? 동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지우를 안아줄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동현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사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오해는 굳어졌습니다. 간병인 박순애는 퇴직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우는 노숙인 쉼터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이틀째였습니다. 하늘빛 목걸이를 한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쉼터 맞은편에 노점이 있었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과일과 채소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습니다. 지우는 노점으로 다가갔습니다. 사과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5,000원이요. 남자는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돈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오래 계셨어요? 15년 됐죠. 왜요? 지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15년이면 엄마가 사라진 시기였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여자분 본 적 있으세요? 하늘색 목걸이 하신 분이요. 남자는 사과를 봉투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목걸이요? 네, 유리로 만든 하늘색 펜던트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여자분. 기억나네요.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언제 보셨어요? 15년 전쯤이었을 거요. 늦은 밤에 여기 지나가셨어요. 남자는 천막 기둥에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공중전화 있잖아요. 거기서 전화하시는데 막 우셨어요. 지우는 남자가 가리킨 방향을 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낡은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습니다. 빨간색 페인트가 벗겨진 부스였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 안 들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야 해요라고 하시던 게 기억나요. 그 사람은 몰라야 한다고요? 네. 계속 그 말만 반복하셨어요. 울면서요. 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였을까요? 정말 엄마였을까요? 그분 어떻게 생기셨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는 보통이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고요. 검은 에코백을 들고 계셨어요. 에코백이요? 네. 큰 에코백이었어요. 뭔가 무거운 게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그 에코백에 로고가 있었어요. 어떤 나무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 앱을 열어 적었습니다. 검은 에코백, 나무 로고. 혹시 그 후로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날 한 번이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네. 그분 목걸이를 자꾸 만지작거리셨어요. 마치 뭔가 다짐하는 것처럼요. 지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남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아는 사람일 것 같아서요. 가족이신가 봐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 말 하나 들어보세요. 네. 사람의 진실은 급하면 더 깊이 숨는답니다. 남자는 멀리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저도 조카 하나 키우는데요. 조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조카는 늘 엄마를 찾았어요. 지금은요? 이제는 안 찾아요.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엄마가 조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얼마 드릴까요? 증언해 주신 대가로요. 지우는 지갑을 열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한 얘기인데요. 뭘? 그래도요. 됐어요. 아가씨가 찾으시는 분 만나면 그걸로 충분해요. 남자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부드러웠습니다. 지우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요즘 골목이 안전하지 않아요. 지우는 노점을 떠났습니다. 걸으면서 남자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사람의 진실은 급하면 더 깊이 숨는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골목을 나서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몇 걸음 가는데 또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옆을 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노숙인 쉼터 근처야. 혹시 모르니까 알려줘. 그리고 위치 공유를 켰습니다. 친구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뭔 일이야? 위험하면 바로 전화해. 지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뒤를 봤습니다. 후드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말 미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착각이었을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지우는 올라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정류장이 멀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오늘 일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수 아저씨의 증언, 공중전화, 검은 에코백, 나무 로고, 모두 단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 자신을 지켜봤을까요? 누가 자신의 조사를 방해하려는 걸까요? 지우는 불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일을 기록했습니다. 장기수 아저씨 이름도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다음에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트 옆에 엄마 사진이 있었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의 목에 하늘색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졌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검은 에코백 단서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꿈을 꿨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지우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병원 본관 1층 기록실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의무기록 열람실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구에 중년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15년 전 입원 기록을 보려고요. 환자 본인이세요? 아니요. 가족이에요. 직원은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신분증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해요.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창구로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환자 이름이요? 박동현이요. 생년월일은요? 1978년 6월 14일이요. 키보드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0년 3월 2번 기록 맞죠? 네, 맞아요. 대기표 뽑으시고 앉아서 기다리세요. 서류 찾는데 10분 정도 걸려요. 지우는 대기표를 뽑았습니다. 16번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에 붙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대기실에는 몇 명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 젊은 여자 한 명, 중년 남자 한 명이었습니다. 모두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곧 엄마의 서명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흔적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16번 박지우님. 직원이 불렀습니다. 지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안쪽 문을 열어줬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제 캐비닛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직원은 캐비닛 하나를 열었습니다. 서랍을 당겼습니다. 노란 라벨이 붙은 파일들이 빼곡했습니다. 라벨에는 연도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2010-314- 박동현. 직원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돼요. 촬영은 안 되고요. 메모는 가능해요. 열람 시간은 30분이에요. 복사는 되나요? 필요한 페이지만 가능해요. 장당 500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직원은 나갔습니다. 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은 입원 신청서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기로 적은 글씨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간 수치, 혈액 검사 수치들이 빼곡했습니다. AST 205, ALT 23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넘겼습니다.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윤혜린,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명을 들여다봤습니다. 둥근 글씨였습니다. 일기장에서 본 필체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필압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자는 진하게 눌렀고 해자는 약하게 썼습니다. 린자는 다시 진해졌습니다. 마치 손이 떨리면서 쓴 것 같았습니다. 서명 위치도 삐뚤었습니다. 선 밖으로 삐져나갔습니다. 급하게 쓴 흔적이었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서명을 할 때 엄마는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동의서 여백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연필로 쓴 메모였습니다. 하늘빛을 잃지 말자. 지우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파일을 계속 넘겼습니다. 수술 기록, 입원 일지, 퇴원 요약지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에 비용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총액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지불 방법란에는 병원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명세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하단에 작은 글씨로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세나 부원장 승인. 정세나. 일기장에 나왔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지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복사 부탁드려요. 어떤 페이지요? 수술 동의서랑 비용 명세서요. 직원은 파일을 받아 복사기로 갔습니다. 복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가 나왔습니다. 2,000원이에요. 지우는 돈을 냈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복사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열람 기록에 서명해 주세요. 직원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이름을 썼습니다. 날짜와 시각도 적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기록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 섰습니다. 천장에 CCTV가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봤습니다. 촬영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왠지 불안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직원이었습니다. 기록실에서 본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런 일 처음이신가 봐요. 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죠. 힘드실 거예요. 네. 옛날 일 찾다 보면 다들 그래요. 알고 싶었는데 막상 알고 나면 더 아파요. 직원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아야 끝낼 수 있으니까요. 직원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의 작은 위로였습니다. 지우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다시 엄마의 서명을 봤습니다. 떨리는 피랍을, 삐뚤어진 위치를, 여백의 메모를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이가 펄럭였습니다. 지우는 종이를 꼭 잡았습니다. 그때 가방 속에서 뭔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메모지였습니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지우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작은 글씨로 간호사 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기록실에서 파일을 볼 때 캐비닛 서랍 아래에 뭔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걸 무심코 주워 가방에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보조 간호사 전화번호였습니다. 15년 전 병동에서 일했던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방 안쪽 지퍼에 넣었습니다. 다음 단서네.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하늘빛이었습니다. 정세나는 병원 5층 부원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책상, 가죽 소파, 벽에 걸린 상패들이 그녀의 위치를 말해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건물 리스 계약서, 제약사 협찬 제안서, 병원 경영 보고서였습니다. 세나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미간을 문질렀습니다.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면제 통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한 알을 꺼냈습니다. 물 없이 그냥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후,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병원 운영은 복잡했습니다. 이사회와의 갈등, 경쟁 병원과의 환자 유치 경쟁, 끝없는 서류 작업, 모든 게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자리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의대를 나와 이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전공이었습니다. 그때 박동현을 만났습니다.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였습니다. 동현은 한의학을 공부했고 세나는 양방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동현은 늘 주목받았습니다.
실력도 좋았고 환자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세나는 그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질투했습니다. 왜 자신이 아니라 그가 인정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열심히 했는데 왜 늘 그의 그림자였는지 분했습니다. 그리고 동현이 혜린과 결혼했을 때 세나는 무너졌습니다. 혜린은 예뻤습니다. 상냥했습니다. 동현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세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년 후 동현이 개업했습니다. 병원을 떠났습니다. 세나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경쟁자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동현이 입원했습니다. 세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이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나는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동현은 창백했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세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쁨이었을까요? 동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수심이었을까요?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혜린을 만났습니다. 복도에서 울고 있는 혜린을 봤습니다. 세나는 다가갔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혜린을 통제하고 싶어졌습니다. 동현의 약점을 쥐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원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의료 기록 접근, 환자 정보, 그리고 침묵이었습니다. 혜린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세나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혜린의 떨리는 손, 절망적인 눈빛, 무너지는 모습. 그 순간 세나는 처음으로 권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사라졌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나는 분노했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혜린이 어디선가 진실을 폭로하면 어떡하나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시했습니다. 간병인들을 통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혜린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동현은 침묵했습니다. 명예를 지키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모두 잊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행정부 김 과장이 전화했습니다. 부원장님, 기록실에 누가 왔었어요. 누구? 박동현 씨 딸이요. 15년 전 기록을 열람했대요. 세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이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뭘 봤어? 수술 동의서하고 비용 명세서요. 복사도 해갔대요. 세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주가 입에서 나올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CCTV 확인했어? 네. 얼굴 다 나와요. 파일 보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나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지우, 동현의 딸, 20대 초반, 대학원생, 미술 전공. 세나는 이미 조사해뒀습니다. 지우가 쉼터 근처를 돌아다닌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혜린을 찾는 거야. 세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손톱으로 책상을 긁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진실을 알아내면 끝이었습니다. 병원 경력도 부원장 자리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세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이연수, 조카였습니다. 30살, 건달 생활을 했습니다. 가끔 세나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줬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이모, 현수야, 무슨 일이세요? 세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 하나 맡길게. 어떤 일인데요? 여자애 하나 있어. 나한테 귀찮게 구는 애야. 해치우라고요? 아니, 세나는 빠르게 말했습니다. 직접 손 떼면 안 돼. 그냥 겁만 줘. 조사하지 못하게. 어떻게요? 따라다녀. 위협해. 근데 증거 남기면 안 돼. 알았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면제를 한 알 더 꺼냈습니다. 그때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USB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USB였습니다. 옆면에 하얀 펜으로 HSKY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빛. 세나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15년 전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린과의 통화, 협박 내용, 거래 조건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걸 보관했을까요? 증거였습니다. 위험한 증거였습니다. 없애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나는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것이 자신의 승리 기념품 같았습니다. 세나는 USB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갔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못 찾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세나는 그 하늘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또 하루가 끝나가는 표시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지우는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과제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인도는 한산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우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음악 볼륨을 낮췄습니다. 발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신발 밑창이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뒤에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에 비친 뒤쪽을 봤습니다. 검은 후드를 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30m쯤 뒤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길을 건넜습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에 뛰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후드 남자도 뛰어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름길이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실수였습니다. 골목은 좁았습니다. 가로등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양쪽으로 낮은 담벼락이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뛰는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꽉 안았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남자가 4m 앞까지 왔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왜 따라와요? 지우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담벼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지우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다른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금속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조용히 해.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그만둬. 알겠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의 소나기가 더 세졌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때 지우는 기억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호신술 영상이었습니다. 팔목을 잡혔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이었습니다. 지우는 잡힌 팔을 안쪽으로 비틀었습니다. 동시에 무릎으로 남자의 다리를 찼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소나기가 느슨해졌습니다. 지우는 팔을 빼냈습니다. 남자를 밀쳤습니다. 남자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지우는 뛰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12 긴급 출동입니다. 누가 저를 따라왔어요. 지금 도망쳤는데요. 위치가 어디세요? 지우는 주변을 봤습니다. 간판을 확인했습니다. 성북구 장수동 편의점 앞이요. 지금 안전한 곳에 계세요? 네, 사람들 있는데 왔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순찰차 보낼게요. 지우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유지한 채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가게 불빛이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10분쯤 지나 경찰차가 왔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무슨 일이셨어요? 지우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골목에서 있었던 일, 남자의 모습, 도망친 과정을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에 적었습니다. CCTV 확인해 볼게요. 혹시 상처는 없으세요? 지우는 팔목을 봤습니다.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병원 가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요. 다른데 먼저 가야 해요. 지우는 거절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또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신고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걸었습니다. 노점이 있는 골목으로 갔습니다. 장기수 아저씨를 만나야 했습니다.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노점 천막이 보였습니다. 장기수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지우가 불렀습니다. 장기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창백한데요? 누가 저를 따라왔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기수는 놀라서 지우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어디서요? 도서관 나와서요. 골목에서 팔까지 잡았어요. 장기수는 지우의 팔목을 봤습니다.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한테는 신고했어요? 네, 했어요. 다행이네요. 잠깐만 있어요. 장기수는 노점 뒤로 갔습니다. 우산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들고 다니세요. 혹시 모르니까. 괜찮아요. 아니요. 가지세요. 저는 많아요. 지우는 우산을 받았습니다. 장기수는 천막 안을 뒤졌습니다.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여기 좀 봐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신문들이 가득했습니다. 스크랩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근처 소식을 모아뒀거든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장기수는 신문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지역 신문이었습니다. 15년 전 것들이었습니다. 봉사활동 기사, 지역 행사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우의 눈이 멈췄습니다. 사진 하나가 보였습니다. 봉사 캠페인 기사였습니다. 2010년 4월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줄을 서서 음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옆모습이었습니다. 목에 무언가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지만 확대해 보면 하늘색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지우는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찾는 사람일 것 같아요. 장기수는 신문을 자세히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목걸이가 보이네요. 이거 가져가도 돼요? 당연하죠. 가져가세요. 지우는 신문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장기수는 다른 신문들도 챙겨줬습니다. 혹시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기수는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조심해서 다니세요. 이제 혼자 다니지 마시고요. 네. 지우는 노점을 떠났습니다. 걸으면서 신문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하단에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약국, 식당, 병원 광고들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화 요양병원 마이너스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번호를 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엄마 일기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영수증 사진을 찾았습니다. 뒷면에 적힌 전화번호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화 요양병원. 엄마가 전화했던 곳이 여기였습니다. 지우는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전화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가로등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도서관에 있었어요. 지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지우야. 네. 팔목에 그게 뭐니? 아버지가 지우의 팔을 봤습니다. 붉은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팔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우야,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미행, 위협, 경찰 신고, 신문 기사, 요양병원 전화번호,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클라우드에 오늘 찍은 사진들을 업로드했습니다. 신문 기사, 요양병원 광고, 팔목 자국까지 모두 백업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혼자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까 싶었지만 금방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동현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가 어제 밤 문틈으로 밀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혜린의 서명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피랍, 삐뚤어진 위치, 그리고 여백의 메모까지. 하늘빛을 잃지 말자. 동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15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비용 명세서도 봤습니다. 정세나 부원장 승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동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한의사였지만 의료 시스템을 잘 알았습니다. 법적 절차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환자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혜린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편했습니다.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는 비겁했어. 동현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동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아빠.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빠의 진실은 누구를 보호했어요? 동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자신을 보호했죠. 엄마가 아니라. 지우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제 아빠가 직접 찾아야 해요. 뭘? 엄마요. 그리고 진실도요. 지우는 팔목을 보여줬습니다.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막으려고 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랬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조사하니까 위협한 거예요. 동현은 지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더 이상은 안 돼. 위험해. 그럼 아빠가 하세요. 지우는 동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가 침묵했던 15년을 끝내세요. 동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그날 오후 동현은 유리 공방으로 갔습니다. 16년 만이었습니다. 공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동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16년 전 원데이 클래스 기록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손님이셨어요? 네. 2009년 9월에 부부로 왔었어요. 여자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 맞네요. 하늘빛 펜던트 2개 만드셨죠? 네. 근데 며칠 전에도 누가 물어봤어요. 따님이시던데요.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제 기록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신분증 있으세요? 동현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여자는 컴퓨터로 갔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여기요. 당시에 카드로 결제하셨네요. 동현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금액,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방을 나왔습니다. 다음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지우가 찾아낸 평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40분을 달렸습니다. 외곽이었습니다. 낮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평화 요양병원 간판이 있었습니다. 동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데스크에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5년 전 입원 환자 기록 확인하고 싶은데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 본인이세요? 아니요. 가족인데요. 그럼 본인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도요. 환자가 현재 여기 계신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뭔데요? 윤혜린이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계시긴 한데요. 구체적인 정보는 드릴 수 없어요. 동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혜린이 여기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면회는 가능한가요? 가족이시라면 가능한데요. 일단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부탁드립니다. 간호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3층 302호실이에요. 담당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동현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숨을 고르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302호가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떨렸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침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른 몸, 흰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동현은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혜린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동현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동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들려? 혜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였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누구? 혜린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습니다. 나야. 동현이야. 혜린은 동현을 보려 했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 응, 나야. 지우는 괜찮아. 잘 컸어.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조심. 혜린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세나가 뭘 했어? 말해줘. 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동현은 혜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얘기해도 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동현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환자 남편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환자분이 깨어나셨네요. 일주일 전부터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직 불안정해요. 말도 잘 안 나오고요. 하지만 회복 중입니다. 동현은 안도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자주 면회 오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동현은 다시 혜린을 봤습니다. 혜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쉬어. 내가 자주 올게. 동현은 혜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네, 아빠. 엄마 찾았어. 전화 너머로 지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어졌습니다. 정말요? 응. 평화요양병원에 계셔. 의식도 돌아오셨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따가 같이 가자. 엄마 보러.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현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하늘빛이었습니다. 한편 병원 부원장실에서 세나는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법무팀 명의의 공문이었습니다. 평화요양병원 앞으로 보내는 문서였습니다. 환자 윤혜린 관련 기록 열람 및 면회 제한 요청. 세나는 서명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거 오늘 안에 퀵으로 보내.
알겠습니다. 세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해. 세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우 씨, 저는 갤러리 큐레이터입니다. 신진 작가 전시 기획 중인데요. 포트폴리오 보고 연락드렸어요. 오늘 오후 3시에 만나실 수 있나요? 주소 성북구 창고형 갤러리. 지우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냈던 곳이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회였습니다. 장학 심사를 앞두고 전시 경력이 필요했습니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3시에 갤러리 간다. 주소 공유할게. 위치 공유를 켰습니다. 안전장치였습니다. 오후 2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갤러리는 외곽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40분을 갔습니다. 주택가를 벗어나 공장지대로 들어갔습니다. 갤러리는 낡은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이 작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문 앞에 섰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전시 공간 같았습니다.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지우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끝에 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였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의 남자였습니다. 이현수였습니다. 너 왜 여기까지 왔어? 이현수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누구세요? 지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방을 꽉 안았습니다. 경고했잖아. 그만두라고. 이현수가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창고 안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도와줘요. 지우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도 꺼져 있었습니다. CCTV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장소였습니다. 이현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지우를 밀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손때,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마른 몸, 긴 머리,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혜린이었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발, 우리 딸한테서 떨어져. 혜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현수는 혜린을 봤습니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비켜, 할머니. 이현수가 혜린을 밀쳤습니다. 혜린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우 앞을 막고 섰습니다. 몸을 벽처럼 세웠습니다. 이현수가 다시 밀었습니다. 혜린이 비틀거렸습니다. 지우가 혜린을 잡았습니다. 엄마. 혜린은 지우를 안았습니다. 처음이자 1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린이 울었습니다. 지우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현수가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혜린의 목걸이가 끊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졌습니다. 파편이 튀었습니다. 그런데 깨진 유리 안에서 무언가 나왔습니다. 작은 검은색 물체였습니다. SD카드였습니다.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초소형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해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증거야. 새나이. 녹음. 지우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연수가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 이연수를 제압했습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연수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이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다치셨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해린을 눕혔습니다.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갈비뼈에 타박상이 있어요. 병원 가셔야 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경찰관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신고하셨어요? 위치 공유를 켜뒀어요. 친구가 이상하다고 신고했대요. 잘하셨네요. 장기수도 왔습니다. 경찰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지우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아가씨,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아저씨가 신고하신 거예요? 네. 위치 공유 보고 달려왔어요. 제가 아가씨 연락처를 친구분한테 받았거든요.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우는 혜린 옆에 앉았습니다.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린은 눈을 뜨고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야, 많이 컸구나. 엄마,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떠난 거야. 혜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지우는 혜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혜린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우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동현이 왔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지우야. 아빠. 지우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동현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네. 엄마가 절 구했어요. 동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SD카드를 포렌식 분석했습니다. 15년 전 세나와 혜린의 통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협박, 거래 조건, 모든 증거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 동의서, 신문 스크랩, 증언들을 묶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세나는 체포됐습니다.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 카드 사용 기록, 그리고 서랍 속 USB HSKY까지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혜린은 회복 중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지우와 동현이 함께 있었습니다. 작은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미안해. 동현이 혜린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혜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혜린과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1달이 지났습니다. 동현의 한의원 대기실이었습니다. 창가에 해바라기가 담긴 화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리 파편들이 작은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깨진 하늘빛 목걸이의 조각들이었습니다. 햇살이 파편에 닿았습니다. 빛이 굴절되었습니다. 벽에 하늘색 프리즘이 번졌습니다. 작은 무지개처럼 퍼졌습니다. 지우는 그 빛을 봤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함께 봤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하늘빛은 약속이었습니다. 누가 훔쳐가도 누가 깨뜨려도 빛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다시 모인 가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오늘도,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좋았다면 이 편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어디에서 추억 편지함을 함께 해주셨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추억 편지함이었습니다.